전국의 신입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런 물리2 51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브로이의 물질파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였다. 결정적인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바로 그는 광전 효과와 컴퓨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전자 같은 이런 입자들, 이런 물질들이 혹시 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걸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혹시 도선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여주면 반대로 전기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게 패러데이의 역발상이었죠. 자, 그렇다면 드브로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 입자가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물질파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확신을 하고 있었죠. 입자는 파동일 것이다.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의 과학자들이 몇 년 지나서 바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뛰어난 과학자들은 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직관.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거 보호의 원자 모형이 쭉 나오는 과정들까지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자, 이름 잘 읽어야 됩니다. 데이비슨과 저머 두 사람이죠. 데이비슨과 저머의 전자회절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벌써 느낌을 좀 잡으셨나요? 전자가 회절한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입자가 회절할 수 있지? 바로 이게 바로 물질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계, 아주 미시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 이 전자현미경의 발달이 양자역학의 발달을 또 함께 밀어주고 있는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는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톰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돌톰부터 시작합니다. 돌톰부터 시작해가지고 톰슨, 러더퍼드, 그 다음에 닐스 보어, 그 다음에 현대의 원자 모형까지 쭉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인데 톰슨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원자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규정했냐면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플러스에다가 전자들이 건포도처럼, 갑자기 선생님도 건포도가 먹고 싶어지는데 백설기 떡처럼 건포도가 이렇게 처박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톰슨의 생각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톰슨의 원자 모델은 틀린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레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가지고 산란 실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입자를 쫙 이렇게 쏴주니까 특정한 각도에서 막 산란되어 버리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원자핵이 특정한 각도에서 산란됐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원자의 가운데에 플러스가 충돌을 해가지고 물론 직접 충돌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튕겨져 나가는 산란, 일종의 충돌로 보는 것이죠. 산란되어진다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플러스 덩어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라 그러죠. 마치 가운데 뭐가 있고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돌고 있는 이런 행성 모델을 바로 러더퍼드가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러더퍼드의 이 행성 모형도 머지않아 또 폐기 처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러더퍼드의 바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이 전자가 특정 궤도를 안정하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이 90력이 된다 그러면 쭉쭉쭉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전기적으로 인력이 되기 때문에 돌다가 퐁당, 영어 단어 뜻이 퐁당이라는 뜻이에요. 퐁당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지하기파를 발생을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퐁당 이렇게 충돌을 하고 소멸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더포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특정 궤도를 안정하게 돈다는 궤도의 안전성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전자들이 돌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궤도의 안정성 문제와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러더포드의 이론도 폐기 처분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희망, 우리의 보스 누가 나옵니까? 닐스 보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닐스 보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러더포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특정 궤도만 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궤도만 돌 수 있는 겁니다. 특정 궤도를 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궤도만 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냐면 2파이 R은 N 람다. 자, 이게 바로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물질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만 전자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뺑뺑뺑 돈 것처럼 무슨 궤도 계속 연속적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 n=1, n=2, n=3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에너지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 차이 델타 E만큼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특정 궤도에 갖고 있는 그 궤도 반지름 요 R을 선생님이 표현한 것이 Rn을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 여기 A0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닐스 보어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반지름에 요 양자수의 제곱을 시켜버리는 것이 궤도 반지름이 된다. 딱딱딱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특정 궤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곱하기 13.6. 하하, n제곱분의 1의 형태로 취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안정한 상태고 높은 상태로 가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두 가지 가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우리가 쭉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 1조건과 2조건을 1가설과 2가설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양자 조건이라고 이렇게 닐스 보어가 말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양자화되었다 이 말인다는 것인데 양자화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의 개념이라 했어요? 불연속적이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자의 속의 전자는 특정한 조건, 즉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에서만 회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방출하지 않는다. 그 특정 궤도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특정한 조건은 바로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전자는 정상파의 형태를 가지면서 돌게 된다. 그런데 우리 2파이 R은 mv분의 하를 쓰게 되면은 이게 물질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2파이 R은 n람다의 형태가 되어지는데 자, 파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요렇게 1, 2, 3이라는 것 2파이 R은 1람다, 2람다, 3람다 즉 물질파는 결국 정상파의 짝 1, 2, 3 정수배가 되어지는 그런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 궤도 2파이 R 그러면 여기는 n람다 이렇게 1람다 그 다음에 2파이 R은 2람다 3람다 1.5람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수배가 되는 곳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상파의 개념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물질파의 개념이 나온다. 정수배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을 이 그림을 보충해 주는 거죠. 자, 전자가 안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궤도는 그렇죠. 2파이 R은 뭐라고요? 2파이 R은 n람다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된다. 정수배가 아닌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안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곳에는 존재할 수 있는데 1.5, 2.5, 3.5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문제화되니까 잘 살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가설은 이건 이제 진동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전자가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말이죠. 에너지의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는 흡수하게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방출하게 되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M 빼기 M은 HF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이 에너지의 형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에너지의 형태를 HF인데 C는 이꼴 무슨 람다? F 람다이기 때문에 우리 F의 형태를 람다분의 C의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볼 때 이런 형식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HF 대신에 H 람다분의 C의 형태를 써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73쪽에 보면은 우리가 요 식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리드베리 상수라는 에너지가 HF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놓은 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식 그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결국 이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이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선생님이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선생님이 1일 때 n제곱의 a가 되겠군요. 그래서 r의 n은 n제곱의 a0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준위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6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n제곱분의 13.6 뒤에 단위가 뭡니까? 일렉트론 볼트의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조건을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그 에너지의 준위만큼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에너지의 준위만큼 빛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n 이꼴 1번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선생님이 기억해 줬냐면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는 자라가 가발을 쓴다 그랬죠. 가발을 자라가 왜 썼을까? 이것은 뭐냐면 발머 계열로 이쪽으로 떨어지는 광선은 가시광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은 선생님이 애울 때 파전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 전자가 사실은 적이에요. 그래서 파션 계열은 적외선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적외선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실제로 나오는 것은 진동수의 형태고, 요거를 파장에 관계된 식으로 정리해 놓은 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게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을 때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m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동수로 이야기해도 되고 이렇게 파장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람다분의 1은 다음과 같이 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R을 리드베르 상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양자화되어 있다. 여기 n제곱의 형태가 있다. n제곱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프레시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떨어지는데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 프레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양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여기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양자수가 6인 곳에서 1번으로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6번에 있었던 전자가 쭉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차이만큼의 빛이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5번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툭 떨어집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에너지 준위가 왜 굉장히 크기 때문에 6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던 것은 진동수가 겁나게 큰 거죠. 그럼 선생님 또 4번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4번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1번으로 떨어진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자라죠, 자라. 그래서 자외선이 되고 라이먼 계열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2번으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제 리셋하고 6번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이 떨어지는데 가발이 무슨 말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5번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떨어뜨려 보겠어요. 자, 5번에서 떨어뜨려진 것과 2번에서 떨어뜨려진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것은 에너지 차이가 크죠? 그러면 진동수가 크죠? 그럼 파장은 짧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6번에서 한번 선생님이 떨어뜨려 봅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지면 3번으로 떨어집니다.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는다. 여기선 적외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4번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요. 4번에서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이 슉 4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여기 2번으로 있군요. 4번에서 3번으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4번에서 3번으로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해당하는 이 에너지 준위만큼 나온다 이거죠. 전부 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결국 해당하는 빛이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그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 빛을 흡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프레시 자료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알아야 될 것은 양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2파이R이라는 것은 MV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그렇죠. N 람다가 된다. 그래서 조금 이따 공부할 물질파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양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정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진동수 조건은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결국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빛이 나오기도 하고 또 흡수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었던 입자가 혹시 파동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아무 증거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직관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물질파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이 무엇인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브로이는 물질파, 벌써 말 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물질이 파동이다 이건죠. 물질이 파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이런 전자들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입자잖아, 입자. 이 입자가 혹시 무엇이 아닐까? 파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는 물질 입자의 파동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이 파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드브로이 파장은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그 전 강좌에서도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운동량하고 파장하고 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운동량은 질량에다 뭘 곱한 거예요?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람다는 물질파의 파장은 P분의 H다. 그래서 MV분의 H다. MV분의 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MV분의 하가 된다. 그래서 보세요.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크면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탐스런 교재에도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275쪽에 선생님, 그러면 전자 같은 입자가 파동이면 돌멩이 같은 것도 그 입자인데 그게 파동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질량이 너무 크고 속도가 너무 크면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전자 같은 굉장히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 물질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요. 입자였던 것이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이었던 것들이 입자이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 이름하여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동시성이 아니에요. 이중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파 아무것도 없고 드브로이가 외쳤던 물질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전자 같은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질 거고 그 물질파의 파장은 뭐하고 관여하냐? 바로 MV, 즉 운동량과 관여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이온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키포인트로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제시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람다를. 그러면 우리 P는 또 이렇게 지그자그로 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는 람다분의 하의 형태로, H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그자그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파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보호의 2파이 R은 뭔 람다? N 람다 할 때 이 람다가 뭐였다고요? 물질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MV분의 하가 됐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 람다를 구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브로이가 과연 물질파를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그게 관측되어지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슨과 저머의 전자회절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느낌 자체가 데이비슨과 저머의 전자회절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자가 입자인데 회절을 한다?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는 뭘까요? 그게 수능에 나오는 거죠. 전자가 회절을 했다는 것은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쫓아와 보시면 니켈 결정 표면의 전자선의 산란인데 니켈 표면에다가 이렇게 전자총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관에서 CRT 우리 물리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쭉 이렇게 전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 그렇습니다. 회절을 하게 됩니다. 회절. 전자들이 회절을 하고 또 회절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전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섭도 해요. 간섭도. 그러면 아하, 벌써 전자라는 이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전자라는 다시 말해서 물질이 회절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슨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전자가 입자가 이제 아니라 회절과 간섭 현상을 하기 때문에 파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실험 결과는 전자총을 쫙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 총을 보여주니까 우리 입사파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로차를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경로차. 그래서 경로차는 선생님 이걸 크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확대해 주셨는데 D 사인 세타가 여기 몇 개 있냐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2개 있는 것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경로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바로 ED 사인 세타, 이게 경로차인데 ED 사인 세타가 뭐가 됩니까? M 람다 정수배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되면 무슨 간섭을 볼 수 있냐면 보관 간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 세타하고 파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몇 도입니까? 180도죠. 180도에서 우리가 세타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면 세타는 원래는 2세타인데 2분의 1을 이쪽으로 보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죠. 180도에서 얼마를 빼주면 된다? 파이도만큼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등장한 요 그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절을 한 후에 보강 간섭을 할 조건,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주고, 두 번째 요 세타의 각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 2분의 1 180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타는 180 마이너스 파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직선이 180도라는 것을 가지고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275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데이비슨과 저머의 이 실험의 결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특정 각도, 요 특정 각도가 몇 도였냐면 50도가 됩니다. 50도. 그래서 50도가 됐었을 때 아주 산란을 많이 하고 결국 뭐 했냐면 얘네들이 많이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산란됐는데 그때 전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전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 간섭을 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을 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1.66 옹구스트롱입니다. A에 동그라미 쳐진 건 옹구스트롱인데 1.66 옹구스트롱의 파장을 갖는 파동이 회절하는 것과 똑같다. 빗줄자.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전자가 회절을 했는데 마치 1.66 옹구스트롱의 파장을 갖는 파동이 회절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쫓아오셔야 되는 것은 물질파이가 드브로이가 말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후대 과학자 데이비슨과 저머가 이 산란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의 이 데이비슨과 저머가 이 실험을 한 같은 해에 또 누가 톰슨이 또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톰슨의 실험 조금 이따 살펴보는데 먼저 데이비슨과 저머에서 알아줘야 될 사실 두 가지 선생님과 함께 키포인트로 정리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간섭 조건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ED 사인 세타는 M 람다, 그래서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보강한다. 그래서 벌써 말 자체가 보강 간섭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 파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바로 보강 간섭을 했다. 그러면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입사파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반사파의 진행 방향이 파이의 각도를 이룰 때 우리 세타와 파이의 관계식 하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집어넣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겁니다. 이거. 실제 전자 산란 실험 결과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가 일치한다.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의 옳음을 증명해 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게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은 못 하겠어. 그러면 냅두세요. 그러면 후대의 과학자가 옳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때 그 대신 그 당시에서는 드브로이가 한 이야기가 이건 드브로이가 한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비슨과 저머의 실험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사람 더 등장한다 그랬죠. 바로 톰슨인데, 톰슨이 이 전자의 회절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브로이의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또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고히 물질이 그리는 파장, 물질파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은 선생님이 키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과식만 그냥 아시면 돼요. 결과 현상만. X선과 전자의 회절무늬. 벌써 이 말 자체가 X선은 파동이기 때문에 좁은 틈에서 회절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땡글땡글땡글하게 회절 무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자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똑같은 X선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잖아요. 선생님 이건 뭘 의미합니까? X선은 파동인데 전자선은 입자거든요. 그래서 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좌우가 뒤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X선의 회절과 전자의 회절의 패턴이 같기 때문에 결국 톰슨의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도 바로 전자 같은 이 미시한 작은 입자들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슨과 저머 그리고 톰슨의 실험은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탐스런 교재 275쪽에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된 또 프레시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생님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전자를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전자들이 마치 간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게 될 텐데 제가 한 25 정도로 이렇게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 전자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빔을 이제 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쫙쫙쫙쫙쫙쫙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분명히 입자인데 간섭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프레시 자료를 보시면서 동시에 275쪽에 있는 오른쪽 날개에 바로 전자는 입자인가 파동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이제 이해합니다. 굉장히 전자수가 지금 많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마치 영의 이중슬릿 실험처럼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전자들이 모여서 간섭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제 입자수를 굉장히 이 정도를 좀 크게 해가지고 빨리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빔을 이렇게 켜면 결국 아하, 선생님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전자들이 서로 모여서 간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은 전자현미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광학현미경의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비싼 광학현미경도 있는데 확대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명한 상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자현미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스러운 교재는 275쪽에 전자현미경이 두 가지 종류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동의 회절과 분해 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전자현미경인데 사실 광학현미경에서는 분해 능, 이 분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 때문에 결국 아주 작은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우리 EBS 8번 스튜디오가 겁나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 요거 점이 2개로 보이십니까? 1개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우리 감독님 눈이 겁나게 좋으셔서 2개로 보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EBS 8번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이제 커져 버렸단 말이죠.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100m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감독님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점 몇 개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감독님께서는 이제 요거 2개가 이게 2개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뭐 하냐면 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회절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회절의 조건은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 간격이 좁고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돼버려요. 그러면 바로 여기인데 이 파장이 길어버리면 회절이 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회절이 잘 되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왜? 선명한 상을 못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 EBS에서 쓰는 카메라는 겁나게 구경이 큰 카메라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캠코더라든가 중요한 거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이 렌즈들은 구경이 작죠. 구경이 작은 것들은 다 회절해버려요. 그래서 뒤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선명한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희미해져 본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절을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학현미경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은 파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길어요. 뭐에 비해서? 그 뭐 전자선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물질파, 드브로이파 우리 공부했는데 MV분의 하에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은 굉장히 파장이 긴데 전자현미경은 파장이 뭐하다? 짧은 거예요. 전자현미경. 그래서 회절이 안 일어난다. 회절이 안 일어나니까 뭐 하냐면 분해할 수 있는 능력,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갑자기 광학현미경의 단점, 그것은 바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절이 잘 일어난다. 회절이 잘 일어나면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보이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만 보셔도 됩니다. 분해 가능하죠. 선생님 이거 두 개로 뭐예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레일리 기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레일리 기준이 바로 이제 두 개로 인식하는 거죠. 최초로 두 개로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분해 불가능. 이게 뭡니까? 두 개가 겹쳐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한 개의 파동, 한 개의 이 파동과 그 다른 파동이 있는데 이 한 개의 파동의 중앙에 바로 다른 쪽 파동의 최소점이 첫 번째 최소점,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최소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선생님 이제 그러면 이 입장으로 보면 이거의 중앙에 이 파동의 최소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인식이 되어지는 최소 기준이 되죠. 여기 바로 어려운 말로 레일리 기준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탐스런 교재에는 레일리 기준이라는 말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그림과 함께 레일리 기준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레일리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선생님 A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물체가 그냥 빛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파동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레일리 기준이에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합쳐져 버렸네요. 요거 분해 불가능이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일리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우리 빔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레일리 기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레일리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두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장이 람다인데 그 빛이 지름이 D인 구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즈가 있는데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각도?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꺾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겹쳐 있는 회절 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 그래서 아하, 정확한 정의는 레일리 기준이라는 것은 겹쳐 있는 이 회절 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세타고 구경이 D일 때 바로 사인 세타는 1.22라는 상수에다가 D분의 람다를 이렇게 곱해주시는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바로 레일리 조건이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중앙점과 요 파도, 다른 파동의 최소, 첫 번째 최소점이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앙점과 요게 최소 조건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두 개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리 기준을 알았으면 이제 분해능의 개념도 한번 잡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분해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방금 전에 분해 한계각 세타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 분해능이니까 분해 한계각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크다. 방금 그 조건식에서. 그리고 분해 가능한 거리 D로 표시한다면 D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크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그림 보시면서 요 말을 또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분해능과 관계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구경 D가 크면 회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다 그랬어요. 구경 D가 크거나 파장이 뭐하면 작으면 분해능이 커진다. 자, 잘 보세요. 구경 D가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의 구경이 커지고 파장이 짧아야 돼요.
그러면 분해능이 좋아요.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을 만들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분해능을 두 개를 이게 뭐 희미하게 보이면 안 되고 이거 완벽하게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파장 람다를 먹게 하냐 작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렌즈의 지름이 클수록 분해능이 크다. 그래서 지름이 큰 렌즈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파장이 뭐할수록 짧을수록 크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파장이 짧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전자선을 이용하면 분해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게 전자현미경의 원리. 여기까지 공부가 돼야지만이 전자현미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현미경이 분해능 때문에 결국 파장이 짧은 전자선이 광학현미경을 대체한다라는 것까지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전자현미경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전자현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주사전자현미경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사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어떤 먼저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파장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광원이 있고 집광 렌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투사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 쫙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총을 가지고 이렇게 전자를 발생시키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이런 대물 렌즈 이 투사 렌즈 이런 것은 광학 렌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 보면 자기 전자 그리고 주사 코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빛이 아니라 결국 전자를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자를 회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자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 렌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 렌즈 또는 자기장 렌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자를 이렇게 수렴시키고 발산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장. 그래서 전자가 자기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로가 휘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주사 전자현미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려면 자기 렌즈, 자기장 렌즈를 통해서 마치 이렇게 이게 광학현미경처럼 이렇게 광학현미경의 대물 렌즈처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렌즈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컴퓨터 영상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사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은 시료에 뭐만 볼 수 있어요? 시료에 표면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표면. 그래서 표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시료의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징그러운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표면이 입체적으로 쫙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진드기가 집에 있는 그 겁나게 작은 진드기가 광학현미경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보이고 있군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드기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한번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투가 전자현미경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투가 전자현미경은 주사 전자현미경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학현미경과 투가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원이 집광렌즈, 대물렌즈, 그 다음에 투사렌즈 쭉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선생님이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이 전자현미경일 때는 전자선이 투과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렌즈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장 렌즈 또는 자기 렌즈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기 렌즈라는 것은 전자가 자기장 속에서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볼록 렌즈처럼 수렴하기도 하고 오목 렌즈처럼 발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 렌즈가 결국 전자현미경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광학현미경과 매우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표면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입체가 아니라
입체가 아니라 평면으로 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게 바로 전자현미경 중에서 투가 전자현미경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광학현미경에서는 파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회절이 잘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레일리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개로 인식하는 최소 기준, 이게 바로 레일리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세타의 각도, 요건 뭐하고 관계 있냐면 D분의 람다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구경 D가 크거나 파장이 뭐 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러면 분해능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경 D가 크거나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분해능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두 가지로 선생님이 구별을 했는데, 주사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료의 표면을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입체 영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지 않는다. 왜? 표면이니까. 그래서 시료 표면에 입체적인 영상이 관측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다음 우리 키포인트 자료 넘겨주시면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제 이거랑 반대가 다른 현미경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시료가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돼요. 그래서 투사시켜 관찰하는 전자현미경으로서 시료 선생님이 아주 얇게 제작을 한다. 그래서 입체는 볼 수 없고 평면 영상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한 것이죠.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우리의 공부의 논의의 방향들을 쭉 공부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바로 사람들은 빛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파동이라고 생각한 게 당연시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파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입자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광전 효과와 컴퓨전 효과. 그랬더니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었던 입자가 파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질파의 개념 람다는 mv분의 하를 등장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비슨과 저머, 그리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드브로이의 그 생각을 확증을 해줬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광학현미경이 등장하는데, 광학현미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해능, 레일리 기준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단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이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등장이 양자역학의 발전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